황희정승의 뇌물 사건, 그는 정말 억울했나. 때는 세종 10년인 1428년. 판관 조연은 파주 동파역에서 역조를 때린 일이 있었다. 그러자 역의 아전인 박용이 다짜고짜 그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욕을 했다. 어디서 행패야? 내가 누군지 알아? 조연, 누군지 알게 뭐야? 보아하니 아전 나부랑이인 모양인데 감히 양반을 때려. 박용, 아 놔. 고작 오각대남에는 하급관리 주제에. 당시 조윤의 직책이었던 인수부판관은 총 5품관이었다. 오각대는 5품관 이하가 쓰는 허리띠. 이래봬도 나는 한양의 높은 재상 대감님들하고 인맥을 트고 있는 몸이라고. 그렇게 두 사람은 몸을 부대끼며 옥신각신했고 결국 관하로 가서 따지기로 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파주 수령은 다짜고짜 조연을 다그치는 게 아닌가. 박용은 나도 두려워하는 자임. 그리고 박용에게 말한다. 아무리 그래도 양반을 함부로 패서 쓰나. 내가 자네 심정을 이해 못한 건 아니네만. 한양의 세력가에게 편지 한 통 받아오게. 그럼 자네 죄를 면해주겠네. 이에 박용은 아내를 지켜서 한양 세력가 집에서 편지를 받아오게 한다. 그 세력가란 바로 좌의정 황희정승댁이었다. 박용의 처, 이번에 좋은 말 한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박용이 그토록 목에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파주 인근에서 마을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박용의 아내는 말을 뇌물로 바치고 편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일은 사헌부에 의해 곧 들통나고 말았다. 당연히 황희는 탄핵을 받게 되었고 그는 누명임을 강조하며 세종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그러자 세종은 황희 편을 들었다. 사실 세종은 이럴 때면 대체로 권신들의 편을 들어줬다. 이는 필시 박용이란 자가 본인의 죄를 피하려는 수작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박용은 사대부를 능욕한 죄로 장 100대에 3년 도형이라는 중형에 처해진다. 도형은 오늘날의 징역형과 비슷한데 훨씬 심한 중노동형이다. 처세술의 달인 황희, 그는 청백리가 아니었다. 어느 날 집안의 두 계집종이 서로 싸우다 그 중 하나가 황희에게 와서 하소연을 했다. 황희는 자초지종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옳다. 그러자 다른 계집종도 억울하다며 항변했다. 그러자 황희는 너의 말도 옳다.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조카가 황당한 표정으로 이치를 따지듯 항의했다. 아니 숙부님, 둘 다 옳다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그래, 내 말도 옳다. 이 일화가 대변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황희가 아무에게나 쉽게 동조하는 팔랑귀라는 것일까? 아니다. 여기서 그의 처세술을 읽을 수 있다. 사실 그는 고려 말 온건파 신진사대부들과 함께 은거했지만 끝까지 원칙을 앞세운 인물이었다면 그대로 온건파들과 함께 최후를 맞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처세술에 능했고 때문에 고려 공양왕에서 시작해서 조선 문종까지 6명의 임금을 섬길 수 있었다. 다만 황희는 맹사성 등과 더불어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청백리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분명 잘못 전해진 이야기다. 실록 어디에도 황희에 대해 청렴결백하다 기록한 사례는 없다. 오히려 그는 뇌물수수, 매관매직, 친인척 비호 등 여러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자주 탄핵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자신의 사위가 관아의 아전을 몽둥이로 때려 죽인 일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가 청백리로 알려졌단 말인가? 바로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다라는 일화처럼
그 처세술에 비밀이 있었다. 그는 늘상 원칙보다 변칙을 중시했다. 황희가 세종에게 한 말이다. 어떤 법이든 단점이 있을지니 운영의 묘를 살려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나이다. 결국 좋게 말하면 그는 타협주의자였고 나쁘게 말하면 보신주의자였다. 다만 그가 땅 부자에 수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살면서 종종 뇌물도 받아왔기 때문에 그를 재물만 탐낸 알짜배기 탐관오리라 매도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건 당시 관행이었고 황희는 그런 관행에 맞게 살았던 게 아닐까. 무엇보다 그런 그를 세종은 굳게 신임했다. 이유는 황희는 사리에 밝고 융통성 있는 실리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는 농업 생산력 발전을 위해 농사 개량 방법을 알리고 종자를 보급했다. 또 북쪽 여진족과 남쪽 왜구에 대한 현실적인 방비책을 마련했다. 또 그는 요직에 있으면서 좋은 인품으로 주위에 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그를 명재상이라 불렀으며 오랫동안 임금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뇌물은 항상 나쁘다. 국가 재정을 좀먹는 1등 공신. 하지만 뇌물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항상 나쁘다. 경제적으로도 그렇다. 전혀 생산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뇌물의 만연으로 걷어들인 세금이 중간에 새어나가고 재정이 궁핍해지자 관료들의 녹봉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정일품 고위직의 녹봉은 연간 1억 640만원에서 경신대기근 당시 2100만원까지 떨어진다. 때문에 관료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뇌물을 받아야만 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관료들의 녹봉 수준은 절대적으로 떨어진다. 사실 그런 액수만 가지고는 수많은 노비들은 물론 딸린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도 빠듯했다. 때문에 어떤 이가 관료가 된 이후로 기와집에 살고 노비를 부리고 있고 은퇴해서도 계속 그런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의 대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이상 99.9% 뇌물 착복에 의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참고로 신사임당의 친정에만 노비가 162명이 있었고 퇴계 이왕의 경우에는 손자들에게 나누어줬던 노비들만 367명에 달한다. 유성룡 집안은 임진왜란에 기근과 돌림병까지 덮쳐서 많은 노비들이 죽고 뿔뿔이 흩어졌는데도 146명의 노비를 보유했다.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재산이 결코 아니었다. 당사자가 착복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조상들이 뇌물을 챙겨왔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재산이었다. 물론 지방의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야기는 다르다. 하지만 만연한 뇌물 문화는 필연적으로 국가재정의 악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국가재정이 악화되면 당연히 여러가지 폐단이 나타나는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즉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 치안, 소방, 도로, 그 외 인프라 등은 현실적으로 민간에 맡길 수 없는 것들이다. 마을의 길이 번듯하게 닦이면 좋지. 그런데 그걸 누가 자기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할까? 하지만 조선은 500년 내내 납세 대상자들의 수는 적었고 그마저 걷어들이다가 여기저기서 새어나갔다. 심지어 조선 초기보다 무려 3~4배 인구가 늘어난 조선 후기에도 조정은 제대로 관리들에게 녹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곤궁했다. 백성 1. 인구 늘어나면 뭐함? 양반 노비들은 세금 안 내지. 양민수만 계속 줄어드는데 그뿐인가? 그렇게 걷어들인 것도 여기저기서 뇌물로 마구 새어나가니. 결국 조선시대가 발전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런 뇌물 문화를 근절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도 있다. 또한 그래서 국가재정이 빈약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오늘날에도 후진국일수록 뇌물 문화는 심각하다. 조선시대의 노력과 한계점. 물론 조선시대에도 뇌물의 폐단을 익히 알았고 조선 초기부터 강력히 막아보려 했다. 뇌물의 액수에 따라 뇌물을 받은 사람은
최고 사형으로부터 중노동을 시키는 도형, 큰 매로 치는 장형, 작은 매로 치는 태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기에 죄인의 얼굴이나 팔뚝에 죄명을 문신하는 자자형도 있었다. 또 뇌물을 받은 게 적발되면 그 자손에게도 연좌제가 적용되어 향후 몇 대까지 과거를 보지 못하고 요직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았다. 그런가 하면 뇌물을 받은 자와 함께 뇌물을 제공한 자도 아울러 처벌하게 하였고, 뇌물을 주거나 받은 자를 천거한 사람도 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렇듯 조선시대에는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다. 특히 임금의 총애를 받는 대신들의 경우 제대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임금, 얼마간 귀양 가서 쉬고 있어. 조만간 다시 부를 테니. 이런 식이었다. 어쩌면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